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에 살고 있는 60대 후반 여성입니다. 얼마 전 모든 행복에는 난관이 있긴 마련이라는 인생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나이가 되어도 원하는 걸 얻기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 위기와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깨달은 진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이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사건은 작년 가을 제가 꿈만 같은 일을 겪으며 시작됐어요. 강원도의 한 작은 시장에서 40여 년 전 헤어진 첫사랑을 만나게 된 겁니다. 성숙 씨? 혹시 박성숙 씨 맞소? 그 사람이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머리는 백발에 가깝게 변했지만 그 따뜻한 눈빛은 여전했죠. 저는 당황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상대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며 남자가 다시 한번 다정하면서도 애틋함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성숙씨 나요. 정승필. 아무리 늙었다고 날 못 알아보는 건 아니겠지? 승필씨? 아니 여긴 어떻게... 남자와 저는 서로의 첫사랑이었죠.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헤어져 40여 년간 전혀 소식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백발이 성성한 황혼의 나이에 뜻밖의 장소에서 예상치 못한 재회를 하게 된 겁니다. 잠시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던 우리는 근처 찻집으로 자리를 옮겨 그간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자는 7년 전 아내를 암으로 먼저 보냈다고 하더군요. 저 역시 10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외동딸과 조용히 살고 있다고 말했죠.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옛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우리가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우리가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게... 제 말에 승필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긴 뭐 다 늙어 그런 사과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각자 충실하게 긴 세월을 살아냈고 그렇게 절절하던 사랑도 이미 기억에서조차 희미한 옛일이 되어버렸는데요. 근데 승필 씨가 여긴 어쩐 일이에요? 난 퇴직하고 여기 내려온 지 벌써 3년째예요. 혼자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어서. 어머 그래요? 난 남편 보내고 바로 와서 벌써 10년 넘었어요. 근데 왜 그동안 한 번도 못 만났을까요? 그러게 말이요. 인생 참 알다가도 모르겠네. 우리는 신기한 인연에 웃으며 옛 추억에 젖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종종 만나 산책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면서 조금씩 가까워졌죠. 그러던 어느 날 첫사랑의 남자가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꺼냈어요. 성숙씨, 우리 남은 생은 함께하면 어떻겠소? 이렇게 우리가 다시 만난 건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 나이 70을 코앞에 두고 청혼을 받다니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대답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결혼이에요. 자식들 보기 민망하게. 우리 그동안 부모로서 열심히 살아왔잖소. 아이들도 축복해 줄 거요. 남자의 진심 어린 말에 몇 날 며칠을 고민하던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날의 아픔을 뒤로하고 남은 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겁니다. 이런 결정을 들은 외동딸 은정이는 저의 행복이 최고라며 흔쾌히 찬성해줬죠. 전 좋아요. 아빠한테도 미안해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아빠라면 분명 엄마가 여생을 외롭게 보내는 것보다 따뜻한 사람과 즐겁게 사시는 걸 원하실 거예요. 그렇게 저를 다독여주기까지 하더군요. 하지만 문제는 예비 남편의 아들 내외였습니다. 남자의 말로는 그쪽 자식들도 재혼을 축하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만나보니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더군요. 두 사람을 처음 만난 건 상견례 자리에서였어요. 성숙씨, 우리 아들 내외가 상견례를 하자고 하는데 어때? 상견례요?
아이 그래, 이제 가족이 될 텐데 뭐 양가 가족들이 만나서 가볍게 식사나 하자는 거지. 좋죠. 언제가 좋을까요? 다음 주 토요일 어떻소? 우리 아들이 식당도 알아서 예약하겠다고 하더라고.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어차피 자식들과도 인사를 나눠야 하니 한 번에 같이 얼굴을 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상견례 며칠 전 남자가 전화를 걸어 난감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 성숙 씨, 우리 아들이 꼭 서울 외곽에 있는 한정식 집을 고집하거든. 거기가 음식이나 분위기가 상견례하기에 딱 좋다는 거요. 네? 아, 뭐 저는 괜찮아요. 뭐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 한번 하죠 뭐. 사실 좀 의아했습니다. 저와 남자는 모두 강원도에 사는데 굳이 서울까지 부모를 부르는 게 맞는 건가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만큼 괜찮은 식당이니 그러는가 보다 하고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기들 딴엔 좋은 식당에 자리를 마련하고 싶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상견례 당일 저와 딸은 서둘러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외동으로만 자란 딸도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사실이 설레는 눈치였어요. 엄마, 승필 아저씨 정말 좋은 분 같아요.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나도 기뻐. 고맙다 우리 딸.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엄마 마음이 놓인다. 식당은 정말 한적한 곳에 있었습니다. 주변에 다른 건물도 별로 없고 손님도 많지 않아 보였죠. 고급스러운 한정식 집은 맞았지만 왠지 썰렁한 느낌이 들더군요.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네, 정승필 씨 이름으로 예약돼 있을 거예요. 아, 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젊은 남자 종업원이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룸으로 가는 길에 종업원의 표정이 왠지 어둡고 긴장돼 보였지만 그런 일에 신경 쓸 겨를은 없었어요. 막상 남자의 자식들을 만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리고 떨리더라고요. 젊어서는 상견례에 부모님을 대동하고 인사했는데 나이 먹어 황혼에 재혼하려니 자식들의 눈치를 보는 게 좀 우습기도 했죠. 잠시 후 남자와 그 아들, 며느리가 도착했습니다. 예비 남편은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았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은 어딘지 딱딱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긴장해서 그런 거라 여겼네요. 저는 웃으며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도 조금 전에 도착했어요. 남자는 미안한 듯 웃으며 말했어요. 미안, 좀 늦었어. 차가 막혀서. 하지만 아들 내외는 입을 꼭 다물고 목만 까딱여 인사하더니 자리에 앉았죠. 그러더니 대뜸 제 딸의 신상부터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남편의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따님은 뭐 하시나? 공격적인 상대의 태도에 당황했는지 딸이 멈칫하길래 제가 대신 답했죠. 서울에서 직장 다니다가 지금은 강원도에 내려와서 저랑 같이 있어요. 어머나,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마땅한 일도 없이 시골에 내려가 있어요? 젊은 나이에 농사라도 짓나? 결혼은 했나요? 딸은 조금 불편해하는 것 같았지만 예의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직 미혼입니다. 그때 아들이 나서더군요. 하긴 뭐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변변한 직업도 없는데 맞벌이해도 겨우 먹고 사는 세상에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황당한 막말에 놀란 예비 남편이 자기 아들을 노려보며 인상을 쓰자 곧 다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기분이 상한 제 딸은 그때부터 입을 다물고 말았어요. 잠시 후 어색한 분위기 속에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갈한 한정식 코스였는데 보기에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왜인지 입맛이 없었습니다. 긴장해서 그런가 싶었죠. 그때 또다시 며느리가 말을 건넸어요. 강원도에 사신 지 10년이 넘으셨다고요? 시골에서 사시면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 곳엔 병원도 제대로 없을 텐데.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괜찮아요. 뭐 작긴 하지만 읍내에 내과도 있고 그 사람이 없으니 오히려 조용하고 공기 좋아서 나름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도 나이 드시면 건강이 걱정되실 텐데 참, 혹시 지병 같은 건 없으신가요? 다행히 건강해요.
시골 생활이 몸에 맞는지 서울 살 때보다 더 건강해졌죠. 그때 상견례 내내 마뜩찮은 표정이던 아들이 갑자기 나서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희 아버지가 늦은 나이에 결혼하신 게 영 걱정돼요. 혼자 편하게 사시는 분이 왜 굳이 그런 번거로운 걸 하려 하시는지. 연세도 많으시니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말인데 건강검진 결과서 같은 거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 말에 딸과 저는 동시에 놀랐어요. 예비 남편 역시 화를 냈죠. 정민아, 그게 무슨 무례한 말이야? 아니, 아버지 무례한 건 아니죠. 건강은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별 이상이 없으시면 당연히 당당하게 보여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됐다. 우리 둘 다 아직 아주 건강하다. 그건 아버지 생각이죠. 혹시 숨기는 지병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너 그만하지 못해? 예비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지르자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저는 상황을 수습해 보려고 애썼어요. 괜찮아요. 자식 입장에선 당연히 걱정될 수 있죠. 근데 그런 걱정은 내려놔도 돼요. 나 아직 아픈 곳이나 지병 없어요. 나름대로 건강관리 잘하고 살았거든요. 하지만 두 사람은 미심쩍은 눈초리로 절 바라봤습니다. 속에서 울컥하고 뭔가가 치밀어 올랐지만 남자를 봐서 꼭 참았어요. 그런데 이번엔 며느리가 다시 속을 뒤집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꺼내더라고요. 건강하시다니 그건 다행이고요. 근데 서울에 사시다가 왜 갑자기 그 총구석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혹시 빚잔치 같은 거 하고 시골로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게 무슨... 어르신은 아니라고 해도 따님은요? 요즘 젊은 미혼 여자들 명품이니 해외여행이니 몇 푼 안 드는 돈 벌어 펑펑 쓰다가 카드빚에 시달리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보아하니 집안이 아주 여유 있어서 놀고 먹을 수 있는 팔자도 아닌 것 같은데 왜 한창 일해야 하는 사람이 그런 촌에서 엄마한테 얹혀 살아요? 그러자 남자의 아들도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원래 어느 집이든 돈 사고 치는 골칫덩어리들이 하나씩 있기 마련이잖아. 그런 사람 집안에 들어오면 순식간에 패가 망신하는 거 일도 아니라니까. 그 말은 평소 침착한 저도 할 말을 잃어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러자 예비 남편이 있는 대로 화를 내며 언성을 높였죠. 너희 그만두고 어서 당장 사과하지 못해! 이게 어떤 자리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려! 하지만 며느리는 한마디도 지지 않고 따박따박 말대답을 했어요. 아버님, 꼭 그렇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혹시 모르잖아요. 아예 대출이 없다는 확인서를 하나 받아서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서로 걱정도 덜하고. 그만하라는 말 못 들었냐? 불같이 화를 내는 남자의 얼굴에 노여움이 가득했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예비 남편을 말리지 않았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참고 있었더니 두 인간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제 딸이 배를 부여잡고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얼굴도 창백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작은 소리로 제게 속삭였죠. 엄마, 나 배가 너무 아파. 너도? 엄마도 그래. 사실은 저도 몇 분 전부터 배가 살살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분위기가 안 좋아 그냥 소화가 안 되나 싶었는데 점점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이상하다. 왜 갑자기... 그런데 상대편을 바라보니 그들의 얼굴엔 불편한 기색이 없었어요. 우리 모녀만 그런 것 같더군요. 그 순간 참을 수 없는 복통이 몰려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어요. 저기 죄송해요. 잠시 화장실에 좀 다녀올게요. 엄마, 저도 같이 가요. 딸이 다급한 표정으로 따라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입가를 올리며 슬쩍 웃는 표정을 본 것 같았어요. 저 의미심장한 표정은 뭐지?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너무 급해서 더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네요. 그래서 급히 화장실로 향하는데 옆에서 딸이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이거 뭔가 이상해.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왜 우리만 이래? 그러게, 우리가 집에서 먹은 음식이 뭔가 상한 게 있었나? 하지만 딸과 저는 긴장해서 아침에 변변히 뭘 먹지도 못하고 거의 빈속에 올라왔어요. 그렇다면 상견례 자리에서 먹은 게 이상하다는 건데
같은 음식을 먹은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점점 불길한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화장실부터 가야 했어요. 복통이 점점 심해져 말하는 것조차 힘들었거든요. 다급하게 화장실로 들어가 한참을 보낸 후 복도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진 딸을 보니 마음이 아프더군요. 은정아, 많이 힘드니? 그냥 화장실만 급해진 게 아니라 배가 온통 뒤틀린 기분이에요. 엄마도 그렇지. 우리 도대체 뭘 잘못 먹은 걸까요? 저도 의아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왜 저와 딸만 그런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죠. 하지만 오래 고민할 시간은 없었어요. 일단 상견례 자리로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좀 나아진 것 같으니 돌아가자. 너무 오래 자리를 비웠어. 그때 딸이 또 얼굴을 구기며 말했어요. 아니, 엄마 먼저 들어가세요. 저는 화장실에 한 번 더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그러더니 또 다급하게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혼자 발길을 돌려 먼저 룸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문 앞에 도착하자 열린 문틈 사이로 예비 남편의 며느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님, 새어머니 되실 분이랑 딸이 몸이 좀 부실한 것 같아요. 곧이어 아들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그러게요. 저희랑 같은 음식 먹었는데 왜 두 사람만 저 난리예요? 그리고 아무리 배가 아파도 예의를 갖춰야 하는 자리에서 밥 먹다 말고 화장실에 들락거리면서 시간을 잡아먹다니 예의도 없네요. 혹시 뭐 숨기고 있는 병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 결혼하자마자 송장 치르고 사고뭉치 딸내미만 떠맡을 수도 있어요. 아버님, 제발 이 결혼 다시 생각하세요. 두 사람의 어이없는 말에 충격받은 저는 황당함과 수치심에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그 순간 예비 남편의 화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뭐라고? 너희도 지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야? 저희는 아버지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이도 있으신데 병약한 분이랑 같이 사시면 아버지 노후만 힘들어진다고요. 그만하지 못해! 만일 살다가 어디가 아프더라도 그건 부부로서 당연히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는 일이다. 반대의 경우라면 그 사람도 당연히 그럴 거야.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좋은 일에 초치려거든 당장 나가거라. 너희가 무슨 소리를 해도 난 그 사람이랑 헤어질 생각 눈꼽만큼도 없어. 남자의 말이 고마우면서도 아들 내외의 못된 행태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표정을 고치고 떨리는 가슴을 숨긴 채 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화장실에서 나온 딸도 따라 들어왔죠. 모두의 시선이 저와 딸에게 쏠렸습니다. 남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봤고 그 아들 내외는 뻔뻔한 표정으로 인상을 잔뜩 구긴 채 앉아 있었어요. 성숙씨 괜찮소?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네, 괜찮아요. 아마 긴장해서 그런가 봐요. 저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며느리는 그런 제 상태는 아랑곳 없이 계속해서 공격적인 말을 늘어놨어요.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증상이 자주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오늘따라 왜 이런지. 혹시 평소에 드시는 약이라도 있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병이 있으면 숨기지 말고 미리 말씀해 주세요. 몸 부실한 거 숨기고 결혼하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사기 결혼이나 마찬가지라고요. 사기 결혼이요? 제가 놀라서 되묻자 남자의 아들이 거들고 나섰습니다. 그래요. 한두 살 먹은 어린애들도 아니시고 결혼은 현실인 거 아시잖아요. 혹시 숨기고 결혼했는데 큰돈 들어가는 병이라도 있으면 낭패라고요. 서로의 건강 상태는 정확히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대놓고 퍼붓는 막말 공격에 이번엔 참기만 하던 제 딸도 화를 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 엄마 정말 건강하신 분이에요. 제가 장담한다고요. 아가씨, 감정적으로 나오지 말아요. 어른들이 이성을 잃고 저 연세에 결혼이다 뭐다 철없이 나오시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라도 나서서 따질 건 따지고 상황 파악 제대로 해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에 제 딸이 말문이 막히는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아주며 진정시켰어요. 그런데 하필 그때 또다시 복통이 밀려왔습니다. 이번엔 더 심각했어요. 이를 악물고 참아보려 했지만 결국 다시 일어서야 했죠.
죄송해요. 또. 어머, 또요? 이제 며느리 나의 입꼬리를 올리며 저를 조롱하듯이 웃고 있었어요. 저는 치욕스러운 기분에 입술을 깨물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것 보세요. 몸이 너무 약하시다니까. 저런 분이랑 결혼하시면 고생길이 열리는 거라고요, 아버님. 그러더니 제 뒤통수에 대고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이죽거렸습니다. 잠시 후 화장실에서 나온 저는 방으로 가며 골똘히 생각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죠. 먹은 거라고는 상견례 음식이 다인데 하필 왜 그날 배가 아픈 건지 짜증과 원망이 밀려오더군요. 그때였습니다. 처음 상견례장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룸으로 안내해주던 젊은 종업원이 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불안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와 은밀하게 물었습니다. 저기 손님 괜찮으세요? 네? 예, 뭐... 종업원은 무언가를 한참 망설이는 것 같더니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어요. 헌데 얼굴이 너무 창백하고 손까지 떨고 있더라고요.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의아한 마음에 물었어요. 네? 아니 뭐가 죄송하다는 거죠? 종업원은 여전히 망설이는 것 같더니 이내 마음을 굳힌 듯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손님, 저쪽 집안에서 손님들 식사에다 이걸 넣으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약병을 하나 꺼내 보여주더군요. 순간 머리를 크게 한 대 얻어맞은 듯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하기 싫었는데 사장님 친구분인 그쪽 아드님이 말을 듣지 않으면 잘라버리라고 한다고 협박하는 바람에 종업원의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남자의 아들 내외가 저와 딸의 음식에 의도적으로 뭔가를 넣었다는 말이었어요. 두 인간이 일부러 저를 망신주고 골탕 먹이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아무리 아버지의 결혼이 싫어도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으로 상견례에 깽판을 칠 수가 있는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양심에 찔려서 안 되겠어요. 손님들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걸 보니 겁도 나고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그 말 정말 사실이죠? 네, 이게 뭔진 모르겠는데 저는 두 분이 이렇게 힘들어하실 약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저는 약병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허탈함이 밀려왔어요. 내가 이런 꼴까지 당하면서 정말 재혼을 해야 하나? 하는 자괴감이 몰려왔죠. 그제야 남자의 아들이 굳이 그 식당을 고집한 이유를 알겠더군요. 처음부터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겁니다. 종업원은 저에게 거듭 고개 숙여 사과하고는 급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약병을 꼭 쥐고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때 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두리번거리는 게 보이더군요. 그러다 이내 저를 발견하고 다가와 물었습니다. 너무 오래 걸려서 걱정돼서 나왔어요. 또 많이 아파요? 은정아. 저는 눈물이 터지려는 걸 간신히 참으며 딸에게 방금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딸도 같은 봉변을 당했으니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 말을 들은 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일부러 약을 탔다고? 쉿, 조용히 해. 일단 침착하자. 침착하라뇨. 엄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남의 음식에 약을 타는 건 엄연한 범죄예요. 엄마도 알잖아. 그래, 하지만 일단 상황을 좀 지켜보자. 그 인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고 싶어서 그래. 저는 약병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사실을 예비 남편이 알게 되면 얼마나 놀라고 기막힐지 불보듯 뻔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고민했습니다. 그때 여전히 분노로 씩씩거리던 딸이 말했어요. 엄마, 뭘 망설이시는 거예요? 저 나쁜 사람들 혼내줘야지. 저도 이제 이 결혼 반대예요. 저런 무식하고 무서운 사람들하고 가족이 되는 거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은정아, 일단 진정해.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시간을 좀 줘. 네? 딸은 답답하다는 표정이었지만 저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리고 다시 룸으로 돌아갔습니다. 남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딸과 저를 맞았죠. 성숙씨, 아무래도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어. 안색이 너무 안 좋아. 하지만 전 고개를 저으며 답했어요. 괜찮아요. 조금만 더 참아보고
정 힘들면 그때 갈게요. 그때 며느리가 또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괜히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 보세요. 고작 배탈 하나로 저렇게 다 죽어가는 얼굴이신데 이대로 결혼하면 아마 매일 병원만 다니게 되실 거라고요. 그러게요. 노년엔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아유 참. 아들이 또 불난 집에 부채질을 했습니다. 그 뻔뻔한 모습에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하지만 곁에서 절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남편 때문에 쉽게 마음을 정하지 못했죠. 주머니 속 약병을 만지작거리며 고민만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화장실에 들락거려도 고통은 점점 심해질 뿐 나아질 기미를 보이진 않았어요. 딸도 마찬가지였죠.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계속 흘렀습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딸이 작은 소리로 속삭였어요. 저도 더 이상 버티기 힘들더군요.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계속 뒤틀렸죠. 그런 저를 남자가 걱정스럽게 바라보다 결국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 되겠어. 낯빛이 너무 안 좋아. 당장 병원부터 갑시다.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계속된 복통과 탈수로 결국 까무러치고 만 겁니다. 멀리서 남자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의식은 점점 멀어져 갔죠.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서 예비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앉아 있었고 딸도 링거를 맞으며 옆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남자는 제가 눈 뜨는 것을 보자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죠. 이제 정신이 들었구나. 정말 걱정했어.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정이도 괜찮아. 심한 탈수가 왔다고 하더라고. 그때 커튼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자의 아들 내외였죠. 아버지, 좀 나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 다행히 정신 차렸다. 그래요? 그럼 저희도 들어갈게요. 아들이 커튼을 열고 들어오고 며느리도 뒤따라 들어왔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얼굴엔 걱정과는 다른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걱정했다는 며느리의 말투에 은근히 만족감이 배어있는 게 느껴졌어요. 맞아요. 상견례 자리에서 쓰러지시다니. 참, 세상 천지에 이런 경우가 또 있으려나? 아들의 비웃는 듯한 말투에 예비 남편이 눈을 흘겼지만 모르는 척 딴청을 피우더군요. 그때 며느리도 시아버지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버님 보셨죠? 이런 일은 얼마든지 또 생길 수 있어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작은 일에도 쉽게 무너지시거든요. 근데 기초 체력도 저렇게 약해서야. 이건 뭐 황혼에 재혼하는 게 아니라 병수발 들게 생겼네요. 그만해라! 지금이 그런 말 할 때냐? 남자가 화를 내자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저흰 진심으로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결혼하시고 나서 이런 일 계속 생기면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어요. 그럼요. 골골백년이라고 저런 분들이 또 명은 엄청나게 길어요. 그 많은 병원비 누가 감당해요? 아버님 평생 고생해서 번 돈 병수발로 다 날리는 거라니까요? 며느리가 비아냥거리듯 말했지만 저는 뭐라고 성질낼 힘도 없었어요. 대신 남자가 불같이 화를 내며 아들 내외를 나무랐죠. 너희 그만 가보라고 했잖아. 왜 같지도 않고 아픈 사람 옆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내 걱정할 필요 없으니 결혼식에도 오지 말고 당분간 얼굴 보지 말고 살자. 어서 가! 하지만 아픈 사람을 두고 그냥 갈 수가 없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렸습니다. 그때 남자에게 전화가 걸려오자 난감한 표정으로 양해를 구하더군요. 미안해요. 이 중요한 전화라 잠깐만. 그러더니 자기 아들 내외를 단속한 뒤 전화를 받으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자리를 비우자 그때까지의 태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남자의 아들이 갑자기 눈을 부라리며 따지고 들었어요. 여봐요 할머니, 나이를 곱게 쳐드셔야지. 어디 할 짓이 없어서 그 나이에 꽃뱀짓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푼 돈 좀 있어 보이니 놓치기 아까워요? 그런다고 그 돈이 할머니랑 백수 딸님이 차지가 될 것 같아?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 아들인 내가 이렇게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고 있잖아.
어이없는 막말에 제가 놀라 아무 말도 못하자 며느리까지 가세했습니다. 당연하지. 이제라도 알았으면 그냥 할머니 갈 길 가세요. 괜히 엄한 남의 재산에 눈독 들이지 말고. 그때 옆 침대에 커튼이 활짝 열리며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제 딸이 소리쳤어요. 뭐라고? 당신들 지금 누구를 꽃뱀 취급이야? 미친 거 아니야? 엄마, 왜 가만히 계세요? 저 사람들 당장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요. 하지만 며느린 놀라기는커녕 입꼬리를 올리며 딸을 비웃었어요. 명예훼손? 웃기고 있네. 당신들한테 무슨 훼손될 명예가 있어. 늙은 꽃뱀이랑 백수 주제. 그 순간 갑자기 벼락이 치듯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응급실을 뒤흔들었습니다. 너 당장 사과하지 못해! 바로 전화를 받고 돌아온 예비 남편이었죠. 생각지 못한 시아버지의 등장에 놀란 며느리는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결국 할 말은 해야겠다며 막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가 뭐 하나 틀린 말한 게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촌구석에 사는 노인네랑 백수딸이 뭘 보고 그렇게 아버님이랑 재혼하려고 기를 쓰겠어요. 이유는 하나잖아요. 아버님이 서울에 상가도 있고 모아놓은 저축도 꽤 있으니 그걸로 한몫 챙기려고 하는 거라고요. 아버님은 그걸 왜 모르세요? 길 막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다 물어보세요. 그래요 아버지,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저는 제 재산 어디서 굴러먹다 왔는지 모를 저런 모녀한테 한 푼도 뺏길 생각 없다고요. 그 말에 저는 그냥 눈을 감았고 저 대신 링거를 맞던 딸이 힘겹게 일어나 앉으며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 엄마 무시하세요?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그때 고성을 들은 간호사가 다가와 주의를 주며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여긴 병원입니다.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환자분 두 분은 입원 처방이 났으니 지금 바로 병실로 이동하세요. 그렇게 응급실에서의 소동이 일단락됐습니다. 딸과 저는 병실로 올라가 환자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그 바람에 예비 남편과 그 자식들은 복도로 나갔지만 병실 문 앞에 딱 붙어서 떠드는지 말소리가 빠짐없이 다 들리더군요. 아들 내외는 또 저를 욕하며 결혼을 말리고 남자는 화를 냈죠. 됐어, 더 이상 말하지 마.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아픈 사람들 속 뒤집지 말고 당장 가거라. 그러더니 문이 열리고 남자가 병실로 들어섰어요. 표정이 많이 지쳐 보였죠. 미안해. 저 녀석들이 뭐에 저리 눈이 돌아서 난린지. 내가 당신한테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네. 괜찮아요. 자식들이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해요. 힘없이 말하자 예비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저건 걱정이 아니라 욕심이야. 내가 애를 잘못 키웠어. 면목이 없네. 그때 간 줄 알았던 남자의 아들 내외가 또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버님, 저희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도 모르시겠어요? 저 할머니는 아버님과 맞지 않아요. 맞지 않다니 뭐가? 그걸 꼭 말씀드려야 해요? 수준이 안 맞잖아요, 수준이. 아버님은 서울에서 사업도 하시고 사회적 지위랑 재산도 부족하지 않은 분인데 저분은 솔직히 볼 것도 없는 할머니 아니에요? 저런 분이 어떻게 제 시어머니가 돼요? 전 인정 못해요. 며느리의 노골적인 무시에 제 딸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짓으로 딸을 말렸어요. 유치한 그 인간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건강도 안 좋으시고 오늘 일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앞으로 얼마나 고생하실지. 아들도 거들더군요. 아버지, 저희는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그만! 남자가 참지 못하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병실 안이 조용해졌죠. 너희가 뭘 안다고 그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 너희가 뭘 알아? 아버지! 나가! 당장 나가! 남자의 단호한 말에 놀란 아들 내외가 나가려 할 때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병실로 다급하게 누군가 들어서는 게 보이더니 의사 가운을 입은 두 명의 젊은 의사가 병실로 들어섰죠. 그러더니 저를 보며 소리쳤네요. 교수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탈수라뇨? 은정아, 너 괜찮은 거야? 넌 의사라는 애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왜 참고 있어, 미련하게? 딸은 민망한 얼굴로 의사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니, 여긴 뭐하러 왔어요? 지금 회진돌 시간 아니에요?
너랑 교수님 입원했다는 연락받고 놀라서 왔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젊은 의사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지만 정작 기절할 듯이 놀란 사람들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지금까지 저를 뻔뻔하고 늙은 꽃뱀 취급하고 제 딸을 백수 취급했던 남자의 아들 내외였죠. 두 사람은 어안이 벙벙해서 의사들과 저희를 번갈아 바라보며 어리 빠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라고? 교수님은 또 뭐야? 예비 남편의 아들이 귀신이라도 본 듯 놀란 얼굴로 외쳤죠. 그 말에 젊은 의사 중 한 명인 제 후배 의사가 말했어요. 박성숙 교수님이요. 10년 전까지 이 병원 내과 과장님이셨잖아요. 이은정 선생도 이 병원 출신이고 모녀 의사로 꽤 소문이 났었는데 혹시 무슨 관계인데 그것도 모르시는지. 그러자 당황한 두 남녀가 울듯 말듯한 표정으로 예비 남편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그 눈빛을 본 남자가 자신의 못난 자식을 향해 외쳤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 성숙인 그런 사람 아니라고 했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자 제 입원 소식을 듣고 놀라서 달려온 후배 의사들이 슬슬 뒷걸음질 쳤어요. 그리고 딸에게 작게 입모양으로 연락하자는 인사를 남긴 뒤 저를 향해 꾸벅 인사하고 나가더군요. 다시 병실에 저와 딸 그리고 예비 남편과 아들 내외만 남게 됐죠. 제 정체를 알고 기함한 남자의 며느리가 재차 물었습니다. 정말 의사 모녀란 말이에요? 그것도 이렇게 큰 대학병원에서 일했던? 그러자 제 딸이 그동안 참았던 울분을 토해내듯 외쳤네요. 그래요. 우리 엄마가 어떤 분인데 명문 의대를 수석 졸업한 분이라고요. 그런 사람한테 꽃뱀? 기가 막혀서. 아니 그런 사람이 왜 그런 깡시골에. 우리 엄마는 노년을 뜻깊게 보내고 싶어서 오지에서 의료봉사하는 마음으로 어르신들 돌보고 계셨어요. 보건소에 가려고 해도 산 넘어 물 건너야 하는 그곳에서 엄마는 거의 무료나 마찬가지로 환자를 돌보고 계신다고요. 물론 강남 건물에서 매달 임대료가 넘치게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딸은 일부러 약이라도 올리려는 듯 묻지도 않은 제 건물 얘기까지 꺼내더군요. 두 사람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절 바라봤고 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난 평생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했어요. 원래 물려받은 유산도 많았는데 오랜 경험 덕분에 명예까지 얻었죠. 하지만 남편이 떠난 후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강남에 건물이 몇 채나 있어도 뭔가 허전하고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시골로 내려간 거예요. 거기서 봉사하며 살다 보니 이제야 마음이 행복하고 뭔가 꽉 찬 것 같더라고요. 예비 남편의 며느린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되물었어요. 강남에 건물이 몇 채나. 그런 모습을 보더니 제 딸이 외쳤죠. 그래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고 저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보려고 대학병원 그만두고 엄마 곁으로 내려가서 같이 병원 운영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며느린 믿을 수 없다는 듯 계속 고개를 저었죠. 거짓말. 아버님 뭐라고 말씀 좀 해보세요. 설마 아니죠? 그래. 성숙 씨는 의사야. 똑똑하고 여유있고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지. 그런 저 사람에 비하면 난 한없이 볼품없는 늙은이일 뿐이다. 예전에도 우리가 그래서 헤어진 거야. 대단한 집안 딸의 의대까지 나온 성숙 씨랑 한낱 장사꾼인 내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성숙 씨 집안에서 반대했지. 그런 사람한테 내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고? 너희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이제 알겠냐? 남자의 목소리엔 분노와 함께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선택한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외치는 것 같았죠. 아버지, 아들과 며느린 사색이 된 얼굴로 꿀먹은 벙어리처럼 눈치만 봤어요. 그러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대로 그 괘씸한 인간들을 보낼 생각이 없었죠. 이번엔 제가 나설 차례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며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바로 종업원이 준 약병이었죠. 왜 어딜 가려는 건가요? 난 아직 할 말 남았는데 이걸 보여드려야 하거든요. 제가 약병을 꺼내자 남자의 아들 내외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척 표정을 바꿨죠. 그게 뭐예요? 며느리가 시치미를 뚝 떼고 묻더군요. 상견례한 식당 종업원이 나한테 준 거예요. 강력한 설사약이죠.
그 사람이 나한테 너무 미안하다면서 도저히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다던데요. 종업원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상대의 당황한 얼굴에 제가 천천히 일어나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 병에 든 약을 나랑 우리 딸이 먹는 음식에 넣었다고 하더군요. 그쪽에서 시켰다면서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난 모르는 일이에요. 말로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우기면서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더군요. 그래요? 정말 그럴까요? 종업원이 직접 고백했어요. 도저히 양심에 찔려서 못하겠다고요. 뭔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그런 짓을... 며느린 계속 발뺌했지만 이미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예비 남편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어요. 뭐라고? 너희가 이 사람 음식에 약을 탔다고? 아니에요, 아버지. 그건 정말 오해예요. 그래요. 그 종업원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버님, 저희 못 믿으세요? 두 인간은 필사적으로 부인했어요. 그때 제가 핸드폰을 꺼내 조용히 재생 버튼을 누르자 식당에서 진실을 털어놓던 종업원의 목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요. 저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으실 줄은...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주제도 모르고 아버지 돈만 노리고 재혼한다고 설치는 여자를 혼내줘야 한다고. 아까 사모님이랑 상견례하던 상대 측 자식 부부들이요. 녹음이 재생되자 두 인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지고 예비 남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너희가 정말로 이런 짓까지 한 거야? 아버지, 저흰 그냥 어떤 사람인지도 모를 여자랑 결혼까지 한다고 하시니까 너무 걱정이 돼서... 자신의 아들이 변명하려 하자 예비 남편이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그만! 더는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다. 저렇게 버젓이 증인이 있는데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려고! 너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기나 하는 거야! 예비 남편이 계속 소리치자 그 아들 내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죠. 두 인간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갑자기 차가운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솔직히 저는 아버지 믿어드리자고 했는데 이 사람이 자꾸 시어머니 들어오는 것도 싫고 더구나 돈 없는 시골 할머니는 인정할 수 없다고 절 꼬드기는 바람에... 비겁한 남자의 아들이 대놓고 모든 잘못을 자기 마누라에게 떠넘기려고 하더군요. 그러자 며느리가 펄쩍 뛰며 손사래를 쳤어요. 이 남자가 미쳤나? 말도 안 돼요. 저 혼자 어떻게 그런 무서운 짓을 벌여요? 설사야 구해온 것도 이 사람이고 자기 친구가 운영하는 식당에 예약한 것도 이 사람이에요. 전 그냥 남편이 하자고 하는 대로 따른 것뿐이라고요. 자신들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하고 추한 줄도 모르고 서로 잘못을 미루느라 진땀을 뻘뻘 흘리는 모습이 참 꼴사납더군요. 그런 모습에 예비 남편이 드디어 폭발했습니다. 시끄럽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야. 너희들이 똑같은 인간이니 그런 말도 안 되는 무서운 짓을 벌인 거지? 어떻게 사람이 먹는 음식에 그런 짓을 해? 더구나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아듣게 말했는데! 너희가 정말 콩밥을 먹어봐야 정신 차리겠구나. 네? 콩밥이라뇨, 아버지. 무슨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그래요, 아버님. 저흰 정말 그냥 살짝 장난 좀 쳐보려고 한 것뿐이에요. 그런 두 사람의 어이없는 말에 제 딸이 도끼 눈을 뜨고 소리쳤어요. 장난? 설사 얘기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 것 하나로도 노년기 어르신들한테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장에 심한 염증이 생기거나 혈압이 떨어져서 생사를 오가는 지경까지 갈 수도 있다고요. 딸의 말에 못난 두 남녀의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졌어요. 그때 제가 한숨을 쉬면서 예비 남편을 향해 말했습니다. 승필씨, 내가 이런 일까지 겪으면서 결혼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가족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결혼은 행복하기 어렵다는 걸 너무 잘 아는 나이가 됐잖아요. 역시 우리는 결혼할 인연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말에 남자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다시 만났는데 또 이대로 헤어져? 지금 다시 헤어지면 이젠 영영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을 텐데. 난 절대로 포기 못하오.
이 녀석들은 내가 책임지고 대가 치르게 할 거요. 필요하다면 연을 끊어서라도. 아버지! 자기 아버지의 단호한 말에 아들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왜? 너희가 이런 짓을 해놓고도 할 말이 있다는 거야? 남자가 이글이글 끓는 화를 토해내며 소리쳤습니다. 너희는 멀쩡한 사람들 속이고 몰래 약을 먹였어. 그래놓고 장난?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정말 모르는 거야? 형사 고발도 가능한 일이라고! 고발이라뇨, 아버지. 부모랑 자식 간에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두 분 결혼하시면 저분이 저희 새어머니잖아요. 남자의 아들은 아예 울먹이며 필사적으로 두 손을 모으고 빌기까지 했고 곁에서 그 마누라도 우는 신용을 했죠. 어머님, 저희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아버님이 선택한 분이 당연히 어머님으로 모셨어야 하는데 한 번만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면 남은 시간은 정말 두 분께 효도하면서 살게요. 두 인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만 그게 진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요.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일 아니잖아요. 제가 차갑게 말하자 더욱 당황했는지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그럼 어떻게 해야 절 용서하실 거예요, 어머님? 남자의 며느리는 이제 아예 천연덕스럽게 절 어머님이라고 불렀어요. 일단 법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겠죠? 약물을 이용한 상해는 중범죄니까요. 법적인 문제라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가 무지해서 몰라서 그랬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잖아요. 이 인간이 급한 마음에 그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자고 한 거예요. 저라도 중심을 잡았어야 하는 건데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린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어떻게든 제 화를 풀어주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저는 냉소적인 말투로 대답했죠. 글쎄요. 당신들이 정말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네요. 만일 내가 의사가 아니고 재산도 없었다면 그래도 이렇게 비굴하게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게 아니라. 됐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네요. 그러고는 예비 남편을 바라보며 슬픈 얼굴로 말했습니다. 승필씨, 당신 자식을 차마 감옥에 보낼 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역시 우리 결혼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네요. 성숙씨, 제발 그러지 말아요. 내가 전부 해결할 테니. 아니에요. 이건 단순히 해결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 간의 신뢰의 문제죠. 어떻게 나를 괴롭히려고 혈안이 돼 있던 사람들하고 가족이 될 수 있겠어요? 저는 솔직히 저 두 사람을 내 아들이랑 며느리로 받아들일 자신이 없네요. 그때 제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승필 아저씨는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하잖아. 자식들 잘못 때문에 아저씨까지 고통받는 건 너무 가혹해요. 엄마도 마음 편치 않을 거잖아요. 은정아. 그리고 이 사람들도 이제 엄마가 누군지 알았으니 다신 그런 짓 못할 거예요. 제 딸의 말이 맞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괴로워하며 고민하고 있을 때 남자가 갑자기 자기 아들 내외에게 돌아서며 말했어요. 너희들 잘 들어라. 내가 가진 재산 한 푼도 너희한테 안 줄 거다. 아버지, 닥쳐! 내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기부할 거다. 예상치 못한 말에 남자의 아들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예? 아니, 저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건 너무하잖아요. 뭐? 너무해? 칸도 크게 그런 짓 벌여놓고 너무하다는 말이 나와? 남자는 진심이었어요. 그러더니 득달같이 자신의 일을 봐주던 변호사에게 연락해 유언장의 내용을 바꾸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안 돼요. 제발요. 아버님 정말 잘못됐다고요. 제발, 제가 어머님한테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남자는 단호했어요. 젊을 때처럼 저를 맥없이 놓치기는 싫다는 결연한 의지가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말릴 정도였어요. 승필씨, 그러지 말아요. 자식들에게 그런 벌을 주는 건 원하지 않아요. 아니, 이미 결정한 일이요. 내가 청춘을 다 바쳐 힘들게 모은 재산 저런 인간들이 날름 받아먹게 놔둘 수는 없어요. 반드시 후회하고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지. 아버지, 농담이죠? 저희 지금 이미 충분히 반성했어요. 다시는 실망하시게 만들지 않을게요. 정말이에요. 시끄럽다. 경찰에 신고해서 끌고 가라고 하기 전에 당장 나가! 계속 알짱거리면서 속 뒤집으면 내 손으로 너희 쇠고랑 차게 만들 수도 있으니.
그 말에 기겁한 두 인간이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며 꽁지 빠지게 도망쳤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 한마디는 잊지 않았어요. 아버님, 저 며느리로서 어머님께 정말 잘할게요. 기회 한 번만 주세요. 그래요, 아버지. 딱 한 번만 실수한 거예요. 제발 노여움 푸세요. 하지만 남자가 계속 표정을 바꾸지 않자 허둥지둥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들이 나가고 나서야 저와 딸은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죠. 그리고 얼마 후 다시 만난 남자가 이런 말을 털어놨어요. 나 정말 그때 한 말 다 지켰어. 남은 재산은 전부 처분해서 의료봉사단체랑 대학병원 소아암센터에 기부했고. 어머나, 정말 자식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남기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들을 그렇게 잘못 키웠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거든.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 그런 인간한테 공짜나 마찬가지인 유산이 넘어가면 기고만장이 하늘을 찌르겠지. 내가 그거 무서워서라도 절대 유산 그냥 넘겨줄 수가 없었어. 아무리 그래도. 안타까워하는 제 얼굴을 보더니 갑자기 남자가 손을 덥석 잡았어요. 성숙씨, 이제 난 다 늙어서 재산 한 푼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노인이야. 그러니 제발 당신까지 내치지 말아줘요. 나도 당신 곁에서 봉사하며 조용히 늙어가고 싶어. 그 간절한 한마디에 저는 차마 남자의 손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드디어 첫사랑과 조촐한 재혼식을 갖고 부부의 연을 맺게 됐죠. 그리고 지금은 다시 작은 산간마을 병원에서 제 손길을 기다리는 어르신과 이웃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답니다. 저는 진료를 보고 남편은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나오기 힘든 어르신들을 직접 모시러 갑니다. 그러다 집안이 더러우면 청소도 해드리고 냉장고가 비어있으면 장도 봐드리고 오죠. 딸도 그런 저와 남편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자신이 할 일을 찾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남편의 아들과 며느리는 재산 한 푼 건지지 못한 게 억울한지 전화를 걸거나 병원으로 찾아와 울면서 매달리기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네요. 하지만 그럴수록 저와 남편의 마음이 자신들로부터 멀어진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가끔 그날의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씁쓸하지만 오랜 시간을 돌아 다시 만난 인연과 뜻깊은 일을 함께할 수 있어 무척 행복합니다. 그럼 부디 여러분도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